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떠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전용 열차를 타고 1,300km를 이동하는 건데 내일 행사엔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함께 천안문 막로에 설 예정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밤새 북중 국경을 건넜습니다. 접경 도시인 야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약 1,100km를 더 달려 오후쯤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방 중에 최선희 외무상 등 당정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하면 김 위원장은 밀착 경호 속에 숙소인 다오이타위 국빈관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일정을 소화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각각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9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새 정상이 나란히 베이징天安门 막로에 올라 기념행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건 탈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고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립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 곳곳에 전승 80주년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과 함께 5만 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이 마련됐습니다. 예포 발사에 맞춰 의장대가 붉은 카페 뒤를 행진하고 군용 차량이 줄지어 광장을 통과합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China's upcoming military parade is a chance for Beijing to show off its military hardware and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안문 막로에 나란히 서 열병식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최근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간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북중러 정상회담까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묶이는 장면들과 그런 식의 협력에 대해서 거리를 둡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존의 이 세계 질서 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김정은으로선 우크라이나전 휴전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북러 공조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이 유력해 당장 평양 방문에 나서긴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초록색 열차,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해 이동 중인 전용 열차 태양호입니다. 방탄은 물론이고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지뢰나 포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김 위원장 경호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어서 거북열차라는 별명도 붙여졌는데 전용 열차의 특징 이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태양호라는 이름이 붙여진 북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입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김정은을 거쳐 3대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 북중 정상회담,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때도 대부분 이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녹색 기차로 보이지만 일반 열차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총 17량으로 구성된 열차는 방탄 유리는 물론 열차 하부판에도 방탄 강철판이 둘러싸고 있어 지뢰나 포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감지를 피하기 위해 적외선 탐지를 막는 스텔스 코팅까지 돼 있습니다. 다만 대형 열차를 완전히 은폐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부는 더 화려합니다. 흰색 인테리어에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는데 집무실과 회의실, 침실과 식당은 물론
의료실까지도 갖췄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규모 홍수 당시에는 김정은의 전용차 마이바흐가 실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일반 열차보다도 느립니다. 무거운 방탄 장비로 중무장한 데다 안전을 위해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속 50에서 60km로 이동해 거북이 열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평양에서부터 60시간 넘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성욱 성명여대 석좌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아직 베이징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 소식 신속하게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김 위원장이 또 2년 전에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전용 열차를 이용을 했거든요. 비행기 대신에 전용 열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일단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6년 예. 8개월 만에 방중이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죠. 네. 일단 노동신문에 전면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단 기존의 북러 관계에다가 북중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김 위원장 왜 비행기 놔두고 기차 이렇게 오랫동안 예. 타는지, 지금 평양을 출발해서 단동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북경까지 도착하는데 최소 20시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8번 해외에 나갔는데요. 저희가 그 나간 비행기와 열차 횟수를 해보니까 중국이 4번, 러시아 2번, 싱가포르, 베트남이 1번씩인데 그동안에 열차를 이용한 게 주로 5번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갈 때 비행기 1번 탔고 예. 또 중국 갈 때도 또 2번을 탔습니다. 왜 탈까? 오래 걸리고 불편할 네. 텐데. 그런데 결국은 안전이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안전 경호에 극도의 신경을 쓰는데 네. 과거에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비행기 탔다가 사고 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 다 과거에도 거의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고요. 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예. 열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열차가 태양호라고 그래서 안에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딸 김주혜의 동행 여부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후계 구도 때문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들이 동행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공행이 됐다면, 공식화된다면 후계 구도도 공식화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2세를 동행하는 예. 지도자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행사 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거의 후계자구나라고 외신에서 보죠. 예. 김 위원장 국내 행사에는 지금 김주혜를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번 행사에 동행을 한다면 김주혜는 그야말로 후계자로 공식화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대외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앞으로 김주혜 위상은 이제 예.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너무 조금 아직은 어린 측면이 있어서 이 타자 국제회담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직은 시기가 상조한 것인가 하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오늘 오후 내려봐야지만 이제 동행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미지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또 행보도 좀 짚어볼게요. 방중에 앞서서 북한 신형 미사일 생산 시설을 시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불로 불리는 미사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 결속을 좀 강화하려는 것일까요? 한 3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강계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자강도로만 나와 있는데 네. 주로
단계는 이제 북중 국경지대의 아주 산속이죠. 네. 거기에 주로 탄약 생산기지, 미사일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KN-23이라는 미사일 기지를 아마 생산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화 시스템, 우리로 말하면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대량 생산, 또 탄약의 대량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포탄, 탄약,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북한 내 재고가 상당히 소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재고를 채우고 예. 또 앞으로 러시아에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동료 차원에서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생산 시스템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예. 방중 직전에 이 일정을 공개함으로써 외신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면요. 최근 이제 북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들의 정황 공개하고요. 대대적인 보훈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도 굉장한 전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를 향한 보상 압박 수위 높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 그 보훈 행사를 2차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한 뭐 부모라든가 또 배우자, 아들들이 나와서 김 위원장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뭐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들의 자녀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혁명학원들을 예. 다 보내고 또 부모들에게는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겠죠. 예. 일단 김 위원장이 이런 행사를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청구서의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파병해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는 우리 북한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상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아마 북러 경제 지원 또 정치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팽악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 텐진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 압박 겨냥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상당히 단합이 셌던 선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을 막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결국은 반 트럼프 진영의 연대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천진에 모였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은 결국은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요. 또 베이징의 천안문 막루에서 26개국들이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트럼프에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 모디 총리는 이제 천안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 텐진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한 흐름이 있죠. 그동안에 친미 정책이었는데 모디 총리가 관세에 반발해서 친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등 아마 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가 반미 전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승절 기념식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징 안에서의 경비도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태안먼 주변 50m마다 보안 요원 배치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아무래도 무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어느 부분에 중점을 3월에 제가 베이징 천안문을 예. 방문했었는데요. 아마 좌석을 뭐 4만 개 정도 이렇게 깐다고 합니다. 네. 아마 첨단 무기가 아마 디스플레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둥펑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군사력 의지가 이제 돋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북중러 3국이 연대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3지도자가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푸틴을 씀으로써 일종의 서방에 대해서 의지를 표시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아마 북중러 공식 회담은 시진핑 입장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좀 우려 때문에 기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3국 지도자가 어느 정도 밀착되는 그림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답방 형식의 방북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 주석도 평양을
방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초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시 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중국 어떤 북한 간의 관계 행사에 시 주석이 또 한반도를 방문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국도 방문하고 북한도 방문하는 게 거의 시기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이기 때문에 시 주석 일정상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중러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최 후보자에게는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막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질 부족 논란으로 낙마한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의 후속 타작격인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03년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습니다. 교사에게는 음주운전이 엄하게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최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06년 석사학위 논문에는 출처 표기 없이 신문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교사 시절엔 전교 1등하던 학생이 12등이 됐다고 울자 꼴찌는 죽으라는 말이냐며 따귀를 때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교육계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세금 지각 납부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재부 차관 퇴직 후 이른바 겹치기 근무를 통해 3년간 6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후보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파견 때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같은 단지 아파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직구매 당시 어떤 논의도 오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입니다. 서울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2013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서 투자가 활발한 시점이었습니다. 개포주공은 지방에서 유지분들이 많이 왔고 그때는 집도 안 보고 그냥 매매하던 시절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시기에 부인이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구 부총리는 세종특별공급 아파트와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획재정부 선후배 사이로 기재부는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취득 이후 철거가 시작된 2018년까지 5년간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사고 세를 주는 갭 투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번 627 대출 규제를 통해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억 원 후보자는 개포동 집을 사는데 구 부총리와 어떤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며 평생 1주택을 유지해왔고 심지어 세종특별공급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수장과 금융수장 후보자의 이런 투자 행태는 정부나 민주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는 물론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윤소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꺼내든 카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였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관 14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배제하자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냐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도 사법부 독립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헌 소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중요한 게 중립성과 공정성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참여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구인 당시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체포를 거부했다며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은 물론 옷차림까지 여과 없이 공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79분짜리 서울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불응 당시 상황을 언론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1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말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엿새 뒤 2차 집행 때는 본인이 구속시켰던 최서원 씨를 거론하며 최 씨는 자발적으로 나왔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하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끌어내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일부 의원들은 당시 옷차림까지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옷도리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CCTV 열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원들이 망신 주기를 위해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소장에 내란 방조 혐의로 적시한 당시 행적이 논란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땐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로 빨리 오라고 재촉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엔 국무회의 소집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법조계에선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특검은 공소장에 지난해 12월 3일 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 문건을 챙기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협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해 어디쯤이시냐 빨리 와달라고 했고 계엄 선포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한 전 총리가 기다려보자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1시간가량 지연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와달라고 한 건 방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첫날 여야는 개원식 복장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회 개원식을 기념하고 한류 애니메이션 캐대언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상복 차림으로 은행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서로 악수도 하고 부둥켜 안고 사진도 찍으면서 굉장히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고요. 국민의힘은 검정색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 첫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통합의 상징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한복을 입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야의 그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지금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한 복장 이 문제는요. 결국은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좀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한 장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일방적으로 한복으로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런 사태가 초래가 됐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현재 분위기들을 보면 이런 제안을 안 하니만 못하다. 지금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히려 양 극단이 국민 앞에 노출되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무적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짚어주셨지만 민주당 백혜령 의원이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입고 같이 개원식에 참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런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줄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게 문제였죠. 사실 뭐 아이디어야 그리고 한복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죄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라는 걸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항상 국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지만 본인들은 정작 가장 강한 참호 속에 들어가서 무기들을 쏘아대고 국민들을 참호에 넣어서 오게 해서 보호할 만한 공간은 없는 겁니다. 정치를 통한 전쟁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양쪽에 그 포화 속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신음을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마치 그거에 영향권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영향권이 없는 참호 속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과 같은 어떤 입장에 좀 내려가서 좀 세상을 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장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인 여야는 어제 법사위 운영을 놓고도 대립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문제 삼은 건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해놓고 저희 국민의힘이 폭력하고 빠루를 든 것으로 뒤집어씌웠고 이 사건은 민주당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기로 되면서 법사위장이 시끌시끌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런 본격적인 이른바 추나 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경원 의원 오지 말라라는 게 민주당 지금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개의 재판을 받고 10여 개 이상의 어떤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저와 같은 공식적 논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얘기해서 말의 주어만 바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5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서 철회하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그 추나 대전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높이고 그 결과 나경원 의원의 체급을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민주당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이 다시 지금 거론이 되면서 2019년에 이른바 빠루 사건이라고 하죠. 뭐 빠루는 일본식 표현이라 뭐 연장, 공고 정도가 좋겠는데 당시 얘기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빠루 사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4월에 민주당이 주요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불사하면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이른바 빠루를 집어드는 장면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국민들께 많은 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고 했고 그걸 뺏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빠루를 가지고 온 건 민주당이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본인이 뺏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관련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15일에 결심을 하고 2-3달 안에 선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소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뺐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소위 구성은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에 넣겠다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시하고 본인이 임의로 선정을 했다.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 뭐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주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그에 대한 또 나경원 간사의 뭐 반격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국회의장이 5선인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6선을 임명해 놓은 것부터가 추미애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식으로 따지면 전투력 이런 거죠. 아마 그거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이 기대한 대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독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이 간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만들었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추나대전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격돌의 현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전망 정치권에서 일찍이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가 모두가 이제 자기 정치만 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의 정치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원래요. 갈등 조정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국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우리 근대 국가의 시스템이 진짜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개혁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 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거 지도부에서 논의한 바 없고 개별 의견이다라고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할 분위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법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다만 지금 반민특위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해석이 거고요. 되는 그런 그리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게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이게 아직 당론화된 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일 모레 이 법안을 논의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우왕좌왕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역할 분담으로 보이거나.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결국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금 져야 하는가 아니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아마 민주당이 최종적인 판단을 안 내려서 저렇게 약간은 외형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여론을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좀 이거 밀어붙여도 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길들이기 정도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적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특검이 기소한 걸 민주당 추천 특판입니다. 특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할 것이냐라는 지점이에요. 재판이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예 솔직히 얘기하시죠. 추미애 특검의 정청래 재판장으로 그냥 가시죠. 근데 그렇게 하기 그러니까 본인들의 대리인을 세우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특검으로 해난 것으로 이제 부족을 해가지고 이제는 재판부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놓겠다라는 것은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상권분립 정신을 깡그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법관이 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 법원주의를 합니다. 실제로 헌법은 특별법원으로서는 군사법원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은 앞으로 여야가 바뀌면 똑같은 얘기가 돼서 사실상 사법부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다 하더라도 너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있고 형사 재판을 할 때도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론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슬며시 거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족함을 아는 것도 좀 지금 시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강하게 비판을 네. 해주셨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네.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정말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반민특위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공감대를 크게 형성할 수 있고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민특위는요. 건국 초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위해서 예. 헌법에 부칙을 달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헌법이 정비가 되어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됐고요. 그리고 사법은 법관들에 의한 법원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칙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반민법이라는 어떤 법이 없는 상황에서 따로 이 사법부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든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정규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거의 다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위헌적인 걸 통해서 이후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지 않는 한은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이 CCTV 영상 열람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져 왔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결국 열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용소 내부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이라든지 또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왜 집행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열람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열람한 내용들을 지금 전원으로 국민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묘사되는 내용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대통령이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라든지 또는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 특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열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람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최진행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도 무죄 추정을 받는 지금 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을 입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주당 법사위원회의 열람 및 그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을 그림만 안 나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 집행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개인정보법 위반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부분들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각도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누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개되지 않아야 된 공무상 비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집행법 그리고 개인정보법 공공기관 정보법, 나아가 형법상의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금 형사 고소 고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버시조차도 사실상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인권의 존엄까지도 다가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개개인의 권익에 대한 기본 권에 관한 문제로서 문제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병묵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자, 그런데 이미 다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 민주당의 효과가 완성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는 그야말로 법률적 대응이지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의도 짧게 설명해 준다면요. 이거를 공개라는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CCTV를 공개한다는 건 일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이나 비공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봤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개냐? 저는 그것에 일단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권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형사사법에 합당한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전부 다 불법으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 측에서는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훨씬 크다면 사적인 부분의 위법성은 저는 조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라고 하면은 정보위원회 가가지고 1급 정보 받은 다음에 그거 밖에 나가지고 다 얘기하면 그 문제 없습니까?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파장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합정역에서 한 승객이 들고 있던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뿌연 연기가 가득 차면서 승객들이 대피했고 지하철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역사 안을 가득 메우고 시끄러운 경고음도 울려 퍼집니다. 오후 4시 20분쯤 서울 합정역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안에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열차를 30분가량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2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연기와 관련해서 6호선 합정역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한 승객이 갖고 있던 20kg짜리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5호선에서 누가 방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또 비슷한 일이 생긴 줄 알고 좀 많이 당황했죠. 전문가들은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되면 연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연기라고 하지만 일반 목재, 종이 이런 거 타는 것보다 유독성이 더 커요. 출동한 소방관들은 배터리를 물에 넣어 연기를 껐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명칭을 78년 만에 부활시킨 건데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 개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대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백악관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심 가치 회복 차원에서 개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의 침략 전쟁은 지양하자며 선제 공격의 의미가 배제되고 국토방위의 방점이 찍힌 국방부로 명칭을 바꾸는 게 전 세계적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쟁부라는 명칭을 78년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왜 방어만 해야 하느냐? 공격도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전쟁부가 훨씬 강한 이름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쯤 개명 절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hey call it the Department of War. We call it the Department of Defense. But between us, I think we're going to change the name. Probably that change is going to be made over the next week or so.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 정책도 공격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으론 적성북을 상대로 한 전쟁 억지용 카드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의회가 반대해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경우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강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희생된 아기의 관 위에 많은 인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택가 앞에 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공습으로 키이우의 한 주택이 파괴됐는데요. 이 공격으로 24살의 나디아와 2살 배기 딸인 안젤리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러시아의 로켓과 드론 공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25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희생되고 있는데요. 양국의 휴전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곳곳에 주택과 주유소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파괴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약 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당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를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현재까지 두 국가에서 최소 130만 명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비구름은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은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출근길 경기 북부 내륙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폭염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한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청주와 대전, 강릉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오늘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